마인크래프트,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공 뒤에는요, 사실 플레이어들을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갈라놓은 아주 거대한 균열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게임이 사실상 두 개의 게임으로 나뉘게 된 걸까요? 바로 자바와 베드락 에디션. 이 두 세계를 둘러싼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쿠스 페르손, 우리가 노치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는 처음부터 무슨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아주 소박한 취미 생활에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취미용 코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무슨 대단한 게임 스튜디오에서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노치가 인피니 마이너 같은 게임을 하다가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재미로 뚝딱거린 코드 덩어리였죠. 바로 이 지점이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매력과 동시에 나중에 터질 문제들의 씨앗이었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몬스터 있잖아요.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스스슥 하더니 내 집과 아이템을 전부 날려버리는 바로 그 녀석, 바로 크리퍼죠. 이 크리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냥 코딩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기획된 디자인이 아니라 순전히 버그 때문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노치가 직접 한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가로 세로 값을 바꿔 입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고 귀괴한 모델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노치는 이걸 버리는 대신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플레이어를 쫓아와 터지는 기능을 그냥 붙여본 겁니다. 그게 지금의 크리퍼가 된 거죠. 이야말로 취미형 코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실수가 아닐까 싶네요. 이 작은 취미 프로젝트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게임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온 겁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이 무려 25억 달러입니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마인크래프트의 위상이 어땠는지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노치가 이 거대한 제국을 팔아넘긴 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자기가 만든 이 게임의 무게에 거의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기대감, 그 압박감,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창조신이라는 그 상징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냥 다시 예전처럼 작은 게임이나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을 이수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는 결정적으로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기나긴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치가 짠 자바 코드는 분명 독창적이긴 한데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콘솔, 모바일, 온갖 기기로 뻗어나가기엔 너무 불안정했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인 C++로 게임을 다시 썼고 이게 바로 베드락 에디션의 탄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원조, 자바 에디션이 있죠. 모두의 자유도가 거의 무한에 가깝고 뭔가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레드스톤 회로를 만들 수 있어서 하드코어 유저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반대편에는 베드락 에디션이 있습니다. 어떤 기기에서든 쌩쌩 돌아가는 최적화, 그리고 이게 진짜 강력한데 플랫폼에 상관없이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크로스플레이 기능이 있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한 레딧 유저의 말처럼 자바 플레이어들한테 모드는 그냥 부가 기능이 아니에요. 그건 게임의 심장이고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근데 베드락에 통제된 마켓플레이스 방식은 이런 자유로운 창작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레드스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레드스톤인데 작동 방식이 아예 달라요. 자바의 고인물들은 코드에 이상한 버그나 특성까지 이용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자동 장치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정리된 베드락의 레드스톤은 그런 꼼수나 변칙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숙련된 기술자한테 전혀 다른 연장을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사소해 보이던 차이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마인크래프트의 매력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있어요. 대체 마인크래프트가 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가 그 심리적인 이유를 파고든 연구죠. 이걸 보면 우리가 왜 이 네모난 블록 세상에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꼽은 성공의 핵심 재료들이 바로 이겁니다. 목표, 경쟁, 감정, 창의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결국 자바와 베드락의 싸움은요,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핵심 재미 요소들, 특히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어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게임 철학의 차이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걸 시작했던 남자, 노치.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떠나보낸 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그 이후의 삶은 이 타임라인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떠난 그는 SNS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결국 그의 창조물을 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둘씩 지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역사적인 10주년 기념 행사에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요, 45분이나 되는 그 기나긴 엔딩 크레딧 어딘가에 조그맣게 박혀 있는 게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만든 이 거대한 기계 속에서 이름만 남은 유령이 되어버린 거죠. 노치가 없어도 마인크래프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고 전 세계적인 문화 형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무는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과연 창조물은 그 창조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블록 세상에 처음으로 숨을 불어넣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